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분석하는 PCG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과 이어지는 영상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비문학의 출제 경향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 그래서 예전처럼 구조도를 그리거나 문단 요약을 하거나 막연하게 이해해보자 라는 식의 공부는 상당히 비효율적일 수 있고 감에 의존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쯤에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 최근 경향의 이 어려운 비문학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문학은 단순히 이해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이 지문이 짧아지면서 특정 문장에서 특정 행동을 요구를 한다. 일관적으로 요구하는 그 행동들이 계속 똑같이 선지로 나온다. 우리가 만약에 그 패턴을 알고 있다면 지문을 읽으면서 특정 문장에서 평가원은 이 문장을 반드시 이렇게 출제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해야만 해 라는 것들이 있으면 막연하게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확한 체계에 의해서 지문을 다 읽고 선지를 보면서 제가 저번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가장 잘하는 상태, 선지를 보면서 3초 만에 직관적으로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라는 판단이 가능해지겠죠. 왜냐면 이 선지가 지문에서 이렇게 출제될지 알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지문에서 읽으면서 미리 풀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평가원의 출제 틀을 알고 선지를 보는 게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은 선지입니다. 선지. 비문학은 문장이 굉장히 많아요. 이 문장 중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선지가 어디에서 출제되고 어떤 문장에서 특히 이렇게 선지가 나오는지를 알아야겠죠. 그 전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선지란 무엇일까요? 선지란 이 지문에 있는 수많은 문장 중에 어떤 지문의 정보를 질문의 형태로 바꿔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지문의 정보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맞아? 이렇게 보는 건 안 돼? 라는 질문의 형태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비문학에 있는 수많은 문장 중에 질문의 형태로 바꿔질 수 있는 문장들이 선지로 출제될 수 있는 문장들인 겁니다. 우리는 그 선지로 출제될 수 있는 그 조건들을 제가 8년 동안 수능 국어를 분석해서 알아낸 그 3가지 원리와 7가지 법칙에 따라 이 선지로 출제될 수 있는 문장들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첫 번째 문제의 선지들이었는데 이 전체 문장 중에 아주 소수의 문장만이 선지로 출제가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문장에서 이렇게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다를 알고 있으면 정말 문제를 풀 때 지문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굉장히 압도적으로 풀어내겠죠. 그래서 이 선지로 출제될 수 있는 문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선지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문에 있는 정보를 질문의 형태로 바꿔 쓸 수 있는 조건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질문의 형태로 바꿔 써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걸 알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분석한 게 3원리 7법칙입니다. 이거를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던 대로 정말 모든 국어 지문에 정답의 근거가 되는 지문에 있는 문장들을 전부 형광펜을 치고 그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 유사성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은 정확하게 3가지 원리에 의해서 선지들을 출제를 하고 이 3가지 원리가 서로 다른 7가지의 문장의 형태로 구현된 게 이 7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3원리입니다. 3원리. 3원리는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이 아직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일단 하나씩 봐볼게요. 만약에 지문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야, 수박은 수분이 많은 과일이야. 이렇게 나왔을 때 이 문장은 질문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면 야, 수박은 수분이 없는 과일이야? 수분이 부족한 과일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 수박은 수분이 적은 과일이 아니라 많은 과일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야, 수박은 수분이 많다라는 이 문장에 대한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즉 수분이 많다와 같이 이렇게 방향성이 짙은 단어들은 정반대의 단어로 출제를 해서 이 지문의 정보에 대한 적합성을 질문 형태로 물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A와 not A의 원리입니다. not이라는 말은 A와 정반대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지문에는 서로 다른 두 대상 A, B입니다. 자, 일단 오해는 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수박에도 비타민C가 있고 귤에도 수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이런 배경 지식 제외하고 딱 두 문장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이 문장을,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질문의 형태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야, 수박이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야, 비타민C가 많은 건 수박이 아니라 귤이고 수박은 수분이 많은 과일이야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 두 문장에 대한 질문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라는 뜻이겠죠. 이게 AP에 대한 원리입니다. 자, 세 번째, 구체합니다. 예를 들어, 야, 과일은 몸에 좋아. 그리고 수박은 수분이 많아 라고 했을 때 과일에 대한 하나의 구체화된 예시가 수박이고 몸에 좋다는 하나의 구체화된 예시가 수분이 많다잖아요. 얘를 어떤 식으로 바꿔서 물어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야, 수박이 과일이야? 혹은 야, 수분이 많다는 게 몸에 좋다라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죠? 야, 수박은 과일의 한 종류니까 수박은 과일이 맞아. 그리고 수분이 많다라는 거 몸에 좋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아까 그 두 문장을 정확하게 판단을 했다는 뜻이죠. 자, 이 세 가지 원리가, 이 세 가지 아주 간단한 원리가 실제로 이 7가지의 형태로 변형이 되면서 굉장히 어렵게도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그 각각의 것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으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실제 평가원에서 나왔던 지문들을 가지고 그 7가지의 형태들, 7가지의 법칙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세 가지 원리에 들어가는 제가 만든 7가지 법칙들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고요. 하나씩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개념의 구체적 예시입니다. 얘는 뭐냐면 이게 실제 지문, 이제 작년 수능에 나온 지문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 기록하여 시문 창작, 과거 시험 등 개인적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지문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개인적 목적이라는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가 시문 창작이나 과거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평가원은 이 구체적인 예시를 그대로 선지로 활용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개인적 목적이라는 이 단어는 지문의 핵심 소재였기 때문에 지문 내내 나옵니다. 그 말 자체가. 근데 이 예시인 시문 창작이나 과거 시험은 딱 여기 한 군데 나옵니다. 개인적 목적은 즉 시문 창작이나 과거 시험 바꿔줄 수 있는 단어잖아요. 평가원이 이걸 노립니다. 왜냐면 개인적 목적을 쓸 단어를 얘로 바꿔버리면 친구들이 이 예시를 놓치는 순간 선지를 보고 야, 이게 어디 있던 말이지? 이거 어디에 나왔던 말이야?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 예시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선지로 활용한 게 이 밑에 선지가 되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시문창작 과거시험 이 예시를 가지고 선지를 그대로 출제를 하게 됩니다. 지문의 서로 다른 A, B를 가지고 낸 개념의 구체적 예시의 실제 활용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이것도 평가원에서 나왔던 실제 지문입니다.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랑 문장 구조가 똑같지 않나요? 지금 비효율성의 해결책에 대한 하나의 구체적인 예시가 보조금과 벌금이죠. 그리고 이 보조금과 벌금을 그대로 아래에서 내려서 씁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개념의 구체적 예시라는 틀을 알고 있으면 해당 지문을 보면서, 해당 문장을 보면서 이거 비효율성의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 예시가 나오니까 밑줄 치고 가자. 단어 그대로 출제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밑줄을 치고 가고 선지를 보자마자 아, 이렇게 나올 줄 알고 있었어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고 바로 내려가겠죠. 이게 출제 틀을 아는 사람의 풀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수평적 대립입니다. 수평적 대립이 뭐냐면 한 문장 내에서 두 대상이 대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O, 하나는 X로 대립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시면 예술, 종교, 철학은 절대적 진리를 동일한 내용으로 하며 다만 인식 형식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다 이렇게 나왔죠. 즉 형식에는 차이가 있고 내용은 동일하다 하면서 내용과 형식을 한 문장 내에서 대립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한 문장 내에서 이렇게 OX로 대립을 쳐놓으면 반드시 평가원은 문제로 출제합니다. 이건 이제 재작년 수능의 해결 지문이고요. 작년 6평의 보기 지문 그리고 뭐 작년 수능 모두 다 이 원리에 의해서 정답 선지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예술, 종교, 철학까지는 인식 내용의 동일성과 인식 형식의 상이성이 존재한다면서 이 내용을 그대로 갖다 썼죠. 이게 적절한 선지를 만들 때 방식이고 적절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요? 이 두 개를 바꿔버리면 되겠죠. 내용의 차이가 있고 형식의 동일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적절치 않은 선지가 하나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수평적 대립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
문장에서 이렇게 두 가지 대상을 대립시키는 거 당연히 문제로 출제가 된다. 그래서 여기 문장에 밑줄 그어놓고 OX로 바뀌면 적절치 않은 선지, 그대로 나오면 적절한 선지로 나오니까 인식하고 가자 라고 했으면 선지에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지문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바로 판단을 내릴 수 있었겠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수직적 대립입니다. 이게 지문에 걸쳐서 서로 다른 두 대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수박은 수분이 많다, 귤은 비타민C가 많다, 이걸 얘기를 하겠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냐, 이렇게 나왔을 때 A는 소문자 A고 B는 소문자 B야,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야, A가 B야? B는 A야? 소문자 A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까처럼, 아까 봤듯이 수박은 수분이 많아, 귤은 비타민C가 많아, 이렇게 했을 때 두 개를 바꿔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활용이 되냐, 실제 지문에서 소스 부호화는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기호를 0과 1로 이루어진 부호로 변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밑에서 뭐라 나왔죠? 채널 부호화 과정에서 압축된다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소스 부호화에서 데이터를 압축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채널 부호화에서 압축이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 두 개를 똑같이 아까처럼 수박과 귤의 예시처럼 똑같이 두 개를 바꿔서 적절치 않은 선지를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적 대립을 다루는 우리의 행동 영역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을 한번 볼게요. 다음은 대립적 어휘입니다. 대립적 어휘는 아까 봤던 A와 not A를 중점적으로 활용한 건데요. 자, 보시면 대립적 어휘는 방향성이 되게 짙은 단어를 가지고 출제를 해요. 예를 들어 높은 이라고 하면은 반대인 낮은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명시적이란 말이 있으면 묵시적이란 단어로 바꿔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최근에 굉장히 어렵게 나오는데, 왜 어렵게 나오냐면 지문에 롯데타워는 63빌딩보다 높은 건물이다 이렇게 나오면 선지는 이렇게 나와요. 63빌딩보다 낮은 건물이다. 즉 지문에 없는 말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문 보고 선지로 돌아가서 지문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한번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하지만 영화에서는 이미지를 영상한 속도가 일정하여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일정하여라는 키워드에 눈이 떡꽂힐 것 같아요. 왜냐면 일정하다라는 말은 정확하게 반대되는 말이 변화가 된다, 불규칙하다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방향성이 짙은 단어들이 나오면 평가원은 반드시 문제로 활용합니다. 어떻게 나오냐, 영화에서 이미지를 영상하는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반대가 되게 문제를 출제를 하는 거죠. 이거는 거의 제 기억으로는 2015년 이전의 기출이어서 그대로 이렇게 정확한 반대로 냈는데, 조금 어려운 최근의 기출 같은 경우는 이 키워드를 굉장히 어렵게 출제를 합니다.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재작년 수능입니다. 재작년 수능인데 보시면 만약에 제가 이 선지를 봤으면 눈이 어디에 있냐, 이 두 줄짜리 문장에서 정답을 가르는 핀트 딱 한 군데예요. 딱 한 군데. 보시면 차량 주위를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영상은 360도를 촬영하는 카메라 하나를 이용하여 만들어진다. 이 전체 문장이 내가 판단하고 싶은 이 전체의 틀이 아니라고요. 친구들이 대부분은 이 문장이 지문에 어디 있었지 하면서 간다면, 이 문제의 틀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는 이 선지의 조건하는 얘다, 나는 이걸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라고 딱 잡힐 거예요. 어디에 판단이 되냐면, 저라면 여기에 판단을 둘 거예요. 카메라가 하나냐 여러 개냐, 이걸 핀트로 가지고 지문에서 하나라고 했는지 여러 개라고 했는지 이걸 핀트로 생각하고 지문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중 차량 전후 좌우에 장착된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이용하여 라고 나왔으니까, 전후 좌우에 장착된 이라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이 선지의 틀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보자마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인가를 물어봤고, 이 대립적 어휘의 틀에 의해서, 그러면 지문에서 얘가 이렇게 바꿔질 수 있다라고 핀트를 잡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막무가내로 이 지문의 정보가 어딨지? 라고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조건의 틀에 맞춰서 사고하는 방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개연 난정은, 개연이란 말은 1%에서 99%까지를 얘기합니다. 단정이란 말은 0% 혹은 100%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연은 일부, 뭐뭐일 수 있다, 확률로 표현할 수 있는 거면, 단정적인 표현은 아예 없거나 모두 있거나 전체이거나 뭐뭐이다라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연과 단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요. 한번 보시면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이미 상속받은 이익을 뺀 값인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만약 선지가 이렇게 나왔으면 저는 또 어디에 핀트를 맞출 거냐면 여기에 핀트를 맞출 겁니다. 일부냐
아니면 지문에서 전체냐, 이걸 핀트로 가지고 지문의 문장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유류분에 해당하는 이익에서 유류분 부족액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유류분 부족액 전체를 유류분에서 보장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전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 이 선지를 이런 식으로 판단을 안 했다면, 이 조건하의 틀에 맞춰서 얘에서 물어본 조건은 얘야 라고 판단을 하고 지문을 보지 않았다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아예 다른 내용입니다. 표현이 거의 다른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핀트를 거의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런 틀 자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거는 작년 6평에 나왔던 지문인데요. 자, 보시면 만약 선지가 이렇게 있으면 저라면 여기에 핀트를 맞출 것 같아요.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얘랑 반대되는 말은 아예 없다를 가지고 출제를 하겠죠. 이 지문에 있는 문장을 보면, 그러나 사람으로 표현을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긴 해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단 한 가지라도 있다라는 개연적인 표현이죠. 저는 지문을 읽을 때도 여기에 핀트를 맞춰서 얘는 무조건 문제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이 선지를 바라볼 때 경우가 있다라는 말은 아예 없다라는 걸 기준으로 조건으로 출제를 할 수가 있고, 이게 조건으로 쓰인 문장은 지문에서 내가 아까 봤던 여기였으니까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건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이니까 쉽게 판단해서 넘어가자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를 판단하는데 진짜 3초도 안 걸리겠죠. 왜냐면 이 틀에 맞춰서 이렇게 나올 걸 알고 있었으니까.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다음은 인과관계 구체합니다. 이걸 약간 떼놓고 볼게요. 자, 인과관계는 선지의 대부분이 한 90%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문의 어떤 문장이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아마 그대로 출제될 확률이 높아요. 선지 자체가 인과관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그리고 구체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일은 몸에 좋다, 수박은 수분이 많다의 예시가 그 구체화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무상 처분자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사망하면 그 다음에 이 결과로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이 개시가 되면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인과관계가 제시돼 있죠. 이렇게 인과관계가 제시돼 있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인과관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이 문장이 출제가 될 수 있는 키워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이 선지를 봤을 때 굉장히 쉽게 답을 할 수 있겠죠. 상속 개시 전에는 무상 취득자에게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있죠. 이 선지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냥 이 문장을 찾으러 가자가 아니라 유류분권을 개시 전에 사용할 수 있나 개시 후에 사용할 수 있나, 이게 선지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맞춰서 본다면 아까 제가 본 이 지문에서 상속이 개시가 돼야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개시 전에는 당연히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문에서 이 핀트를 정확하게 잡았다면 아주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겠죠. 자, 다음 예시를 볼게요. 인과관계 구체화가 있는데, 자, 보시면 이 세 줄짜리 문장이 딱 핵심적인 인과관계 딱 두 개로 요약이 됩니다. 대규모 유서를 편찬해서 왕조의 위엄을 살렸다. 이게 이 문장의 핵심 인과관계였잖아요. 이렇게 지문에 해당 문단의 핵심적인 인과관계는 그대로 선지로 출제가 됩니다. 거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보면은 대규모로 편찬한 유서 거의 똑같이 써져 있죠. 왕조의 위엄 똑같이 써져 있죠. 이렇게 문단을 읽으면서 핵심적인 문장은 핵심적인 단어들로 인과관계를 시키고 지문으로 넘어가야겠다, 지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했으면,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읽었으니까 선지 그대로 나왔네? 그러면 1초 만에 판단하고 바로 넘어가겠죠.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이 개념의 조건화입니다. 개념의 조건화. 평가원은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죠. A는 B다 라든지 B인 A 이런 식으로 개념을 제시하죠. 개념은 앞서 나왔던 세 가지 키워드를 모두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유류분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수 있었을 이익 중 법으로 보장된 부분이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속인이란 말은 정반대의 말이 상속인이 아닌 사람들, 즉 대립적 어휘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이렇게 바꿔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부분은 항상 괄호를 치고 가야 돼요.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A는 B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다 활용할 수 있죠. 야, A가 not B야? 이런 식으로 정반대로 물을 수도 있고, A가 지문의 다른 C야?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까처럼 인과관계를 구체화시켜서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개념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는 대립적 어휘 키워드로 반대를 가지고 출제를 했네요. 만약 이걸 몰랐으면 이 선지는 지문에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생각을 못하고 갔으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예전 기출입니다.
예전 기출이다 보니까 거의 그대로 출제가 됐죠. 히스토라는 이 개념은 이런 뜻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걸 그대로 출제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예시처럼 앞서 나왔던 키워드를 활용해서 문제를 낼 수도 있지만 어렵게 출제할 수 있지만 옛날 기출 같은 경우에 거의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써서 A는 A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키트 지문이네요. 시료 패드로 흡수된 시료는 결합 패드에서 복합제와 함께 반응막을 지나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볼게요. 흡수 패드에 대한 개념이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는 이잖아요. 이걸 그냥 그대로 출제합니다. 자, 시료 패드, 그리고 흡수 패드, 여분의 시료가 흡수되죠. 모두 시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런 게 개념의 조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제가 이 파트는 이 비문학 처음 들어갈 때 이 파트는 사실 2시간 동안은 수업을 해야 완벽하게 이해가 되고 숙지가 되는 파트예요. 잠깐 보셨겠지만 이 틀을 알고 있고 선지에서 이 틀대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단순히 막연하게 글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자가 아니라 평가원이 각각의 것들에서 요구하는 행동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가자, 정확하게 행하고 가자라는 거니까 막연함이 전혀 느껴지진 않겠죠. 그래서 아주 단편적인 내용이라서 제가 사실 되게 심화적인 것들도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오늘 얘기한 게 한 30-40%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파트들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해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심화가 됐을 때는 어떻게 나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 비문학 교재는 아마 이런 식으로 각각의 키워드들이 연도별로 2011년 기출부터 최근 기출까지 각각의 키워드들이 어떤 식으로 지문에서 선지로 이렇게 출제가 됐는가를 전부 이렇게 1대1로 나열해 놓고 야 봐라 이 키워드들이 이런 식으로 과거부터 출제되었고 이게 미래로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이런 행동들을 요구하더라 라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1대1로 전부 정리를 해놨어요. 거의 13개년이죠. 13개년을 거의 이렇게 다 정리해놨어요. 이제 각각의 키워드별로 요런 식으로 이 해당 문장이 나오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다라는 명확한 틀이 생기고 나서 우리가 지문으로 들어가서 그 각각의 키워드들 우리가 행동을 해볼 거예요. 7가지 키워드들은 뭐 어떤 지문에 하나만 나오고 2개만 나오고 이게 아니라 거의 7가지가 지문 한 지문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매 지문마다 달라지는 독해가 아니라 매 지문마다 일관적인 독해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제 첫 번째 커리큘럼 교재에는 이런 식으로 교재가 실려 있습니다. 이 각각의 키워드들을 본인의 것으로 완벽하게 체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유튜브에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심화적인 내용들, 이 각각의 키워드들이 미래로 가면서 과거에서 미래로 가면서 어떤 식으로 어려워지고 어떤 행동들을 요구하는지 기회가 되면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